중국에서 영화 장진호가 흥행 돌풍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냥 흥행 돌풍이 아니에요. 지금 중국 역사상 최대 흥행을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영화 장진호는 중국 영화 사상 최대 제작비 2,300억이 들었어요. 영화 하나 만드는데 제작기가 5년이고 감독만 3명이 찍었습니다. 3군데서 찍었어요. 상영 시간이 3시간이에요. 176분. 개봉을 이미 했죠. 9월 말에. 3일 만에 입장 수익이 1,400억. 2,300억 들었으니까 3일 만에 절반 뽑았고요. 지금 중국 영화 역대 흥행 1위가 전랑2입니다. 늑대전사2인데 이 전랑2의 흥행 수입이 1조 원이에요. 근데 1조 원을 넘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넘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처까지는 갈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전랑2거든요. 중국 흥행 역대 1위. 아프리카에 가서 중국이 미군을 떼찌떼찌하고 우리가 킹을 한다는 아프리카의 구원자인 차이나의 모습을 보여줬던 전랑2가 1위인데, 요 모습과 이번에 한반도에 와서 미국을 떼찌떼찌하고 중국이 짱 찍는다는 장진호의 모습과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가 비슷할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주인공이 똑같죠. 이 주인공이 우징이라는 아저씨인데, 이거 보면서 뭐야 비슷한데? 하고 봤더니 주인공이 같으신 분입니다. 중국 랭킹 1, 2위를 이제 아마 한 분이 찍을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 그런데 장진호 전투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우리 6.25 전투 중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일단 장진호 전투가 뭐냐? 위치가 여기입니다. 함경남도. 여기서 펼쳐진 건데 개마고원이죠. 개마고원에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중국군이 벌인 전투예요. 특히 미국 해병대가 들어가 싸웠는데 미국 해병대와 중국군이 붙은 6.25의 결정적인 전투 중에 하나로 부릅니다. 왜 결정적인 전투냐? 그걸 이제 알아볼 건데요. 저 전투에 별명이 많아요. 중국이 저 영화를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로. 수많은 전투 중에서. 왜냐? 진주만 이후 미군이 최대 피해를 받은 전투 중에 하나예요. 미군 3만 명, 미군 해병대 포함해서 3만 명이 참전을 했고 중국은 12만 명, 6만 명 이상이 실제로 전투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손실 인원은 미군이 17,843명, 중국이 48,156명, 중국이 2배 이상, 3배 가까운 피해를 받지만 어쨌건 전투 자체는 미군이 밀려서 나중에 후퇴를 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승리한 전투다, 미군을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쫓아낸 전투다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진호를 찍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색깔 없이 담백하게 보면 연합군의 북상을 하다가 중국한테 막히고 38선으로 내려오게 된 바로 그 전투예요. 어떻게 보면 저기서 올라갔으면은 통일인데 그 전투에서 밀리면서 이 서쪽에는 청천강 전투라고 그러고 이쪽엔 장진호 전투인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오게 된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장진호 전투인데, 조금 보면은 1950년 우리가 다 알겠지만 6월 25일날 일요일 새벽 4시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날 10시에 개성이 무너졌고요. 26일 하루 뒤에 의정부가 무너졌고, 이틀 만에 북한 탱크가 서울에 도달하죠. 3일 만에 서울 시내가 점령이 됐고, 그날 오전 2시 30분에 한강대교가 폭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남쪽으로 도망가게 되고, 불과 한 달 만에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의 90%를 점령하죠. 7월 20일 날 대전과 전주가 점령이 됐고요. 23일 날 광주, 하루하루의 여수, 8월에 낙동강 최후의 방어선이 구축이 됐는데, 그때 모습이 불과 한 달 만에 이런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됐어요. 최후의 방어선. 이때 제주도로 도망가야 된다, 하와이에 망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이 한창 나오던 때가 바로 요때인데, 그 다음부터 다 아시죠? 우리가 9월 15일 날 기습적인 인천 상륙 작전을 펼치죠. 이렇게 빵 깨갖고 여기서 치고 올라가고 여기서 내리니까 북한군이 도망가서 우리가 쫙 치고 올라가게 되는데, 자, 근데 이쯤에서 하나 사실은 역사에 많이 나오는,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상륙작전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오른쪽에 보이는 장사 상륙작전이라는 거죠. 이 펼쳐진 거는 인천 상륙작전을 빵 치면서 여기서 밀고 내려오니까 낙동강 방어선도 치고 올라가면서 같이 괴멸작전을 펼치는데, 여기 북한군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 낙동강 방어선에 치고 올라갈 때 시선을 끌어주는 상륙작전이 필요하다. 장사를 여기를 때리면 얘들이 일로 쳐다볼 테니까 그때 치고 올라간다. 이게 흔히 말하는 교란작전이죠.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드랍십 날리는 작전인데, 근데 스타크래프트가 게임이니까 그 안에 있는 마린이 어떻게 되건 다시 생산하면 이건 사람이잖아. 게다가 이게 북한 후방을 교란하기 위한 작전이니까 10대 학도위원군 772명 포함 유격대원 841명이 새벽 2시 30분 장사리에 내리는데, 문제는 이게 교란작전입니다. 기습작전이 아니라. 교란작전이라는 건 뭐예요? 나 여기 있어, 나를 봐주세요, 거기 보지 말고. 드랍십이잖아요. 나를 봐주세요라고 치고 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북한군 입장에서 대규모 상륙작전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화력을 집중할 텐데, 누군가는 거기 가서 나 여기 있어라고 꽹과리를 쳐야 되는 일이니까 이게 사실상 옥새를 각오하고 들어가서 3일이건 4일이건 버텨야 되는 거죠. 그게 임무예요. 이 작전의 임무. 그러니까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걸.
물론 뭐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그럴 마음으로 지금 참여를 했는데 중학생, 고등학생이라 그럽니다. 부대원 대부분이 학도병이 아까 봤죠. 700명 이상이 중고등학생 학도병으로 구성돼서 이들을 최소한의 전투 장비와 3일간의 식량을 주고 작전에 투입합니다. 어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에 있는 장사로. 이게 인천 상륙작전할 때 동시에 펼쳐져요. 실제로 결국에 옥새를 각오한 장사 상륙작전이 개시가 되죠. 새벽 2시 30분이라 그러고요. 가서 읽어보니까 태풍이 왔대요. 태풍 케지아라는 게 와서 파도가 엄청 높아서 문산호가 장사에 상륙을 못합니다. 바닥까지는 거리가 있는데 그럼 이걸 후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냥 돌격하라 그래서 6탄 상륙을 했다 그래요. 배에서 뛰어내려서 장사로 들어가는 6탄 상륙작전을 해서 뛰어내리고 들어가는데 북한군의 표격이 와서 이미 도착하기 전에 전력의 20% 손실이 났고 식량 부족과 통신이 두절이 돼서 사실상 옥새를 각오했는데 얘기를 자세하게 드리면 너무 좀 가슴이 아픈 내용이니까 장사리 한 50m까지 접근했으나 태풍 케지아 때문에 목표지에 될 수 없었다. 근데 새벽 오전 4시에 상륙 명령이 그대로 떨어져서 학도병들이 바닷물에 뛰어들어 북한군의 화력을 듣고 상륙을 감행했다. 실제로 감행했고 20% 이상이 상륙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 장사 상륙작전이 가슴 아픈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죠. 성공을 해서 북한을 괴멸시키고 위쪽에서 낙동강에서 치고 올라가니까 구출작전을 펼쳐야 되는데 문제는 9월 19일 4일 뒤에 구출작전을 할 조치원호가 갑니다. 근데 역시 태풍 때문에 해안 접선에 불과해서 30m 지점까지 헤엄쳐서 배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북한군이 대대적인 공격을 했고 또 뭐 밀물 썰물까지 겹치고 파도도 높았기 때문에 구조작전을 도중에 포기해요. 다 못 실어오고 중간에 포기해서 결국에 39명의 학도병이 해안에 남겨져 있었는데 조치원호가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고 이 39명의 학도병의 생사가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그래요. 돌아가셨겠죠. 아마 돌아가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영덕군에 가면은 저 장사 해안에 가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럽니다. 전승 기념관으로 이런 모습 모형 배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은 당시에 이제 철수할 때 이렇게 뛰어들어서 바다를 헤엄치고 가서 배로 올라가고 못한 분들은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전쟁상에 재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장사 상륙작전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한 다음에 치고 올라가죠. 쫙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통일이 눈앞에 왔던 시간이 있었죠. 왼쪽으로는 미군 8사단이 가고 오른쪽에서는 이제 해병대를 포함한 또 미군 해병 1부대가 올라가면서 한 달여 만에 압록강에 도착하고 10월 18일 날 중국 인민군이 전격적으로 참전을 합니다. 문제는 얼마나 참전했는지를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래요. 실제로 미군과 연합군이 11월 드디어 영화의 시작이 되는 아까 보여드렸죠 위치 이게 장진호입니다. 장진호 부근으로 미군 10군단이 올라가요. 근데 중공군이 참전을 한 거를 눈치를 채요. 하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아직 모르고 있었죠. 얼마나 들어간지 모르는 거예요. 중공군이 오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안 온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이때는 승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한 패잔병을 뒤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쩍쩍쩍쩍쩍 빨리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사실 30만 명의 중공군이 참전돼 있던 상황이죠. 실제로는 엄청난 대군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중공군이. 근데 아직 몰라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위치를 잘 보면 이 위가 장진호인데 이게 해발 고도잖아요. 여기 산악이에요. 개마고원 부근이에요. 여기는 호수예요. 인공호수. 군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죠. 게다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나눠서 호가 있으니까 갈려서 보면은 위치가 어때요? 여기가 입구가 여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포위 작전을 하면 도망갈 길이 여기 하나예요. 이게 평지여야 막 사방으로 터지면서 도망가는데 입구가 좁은 회랑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갈 때 불안하죠. 여기 둘러싸이면은 뭔가 커다란 게다가 수송하는 길이 길잖아요. 이 옆으로 수송을 뭐 보급품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급로가 길어지고 그런 위험이 있던 곳입니다. 장진호라는 자체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 자체가 양쪽으로는 고산지대 여기로 가면은 우측은 호수 여기로 들어가면은 좌측이 호수 도망가려면은 여기를 하나 있는 입구는 좁은 회랑 형태의 길로 들어가는데 저기를 들어갈 때 중공군이 온다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유명한 분입니다. 해병 1사단장 올리버 프린스 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워싱턴에 편지를 써서 보니까 보급로가 너무 길다. 저 함흥에서 만주 국경까지 이렇게 산길을 거의 외길 비슷한 데를 타고 가라는 건데 그것도 해병이잖아요. 해병사단을. 그 위험하다. 또 겨울이잖아요. 추울 텐데 무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보고했지만 묵살됐다라고 합니다. 왜 묵살이 됐냐?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런 분위기였어요. 메가더 미군 사령관이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유명하죠 이거. 크리스마스 진격이라 그러잖아요. 12월 25일까지 적을 밀어버리고 저 압록강까지 간 다음에 미군들이요 크리스마스 집에서 보내자. 화끈하게 미룬 다음에 위로 올리면 끝나니까 이 전쟁은 거의 끝났다 사실상. 우리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다. 메가더가 이렇게 장담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빨리빨리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장진호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는 안 봤지만 이렇게 시작하겠죠. 11월 26일 미 해병 1사단 선발대 8,000명이 장진호 서쪽 유담리라는 데 도착합니다. 여기에요. 유담리.
그리고 프린스 해병대장, 아까 말한 그 보고서를 올린 해병대장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하갈우리라 그러는데 여기입니다. 여기가 왜 위치적으로 중요하냐면 아니, 보더라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 만나서 내려오는 여기죠. 삼각정 꼭지점에 보급기지와 활주로를 만들어요. 혹시 모르니까 퇴강로를 만드는 거죠. 사실은 역사 같은 걸 보면 이래서 살았다 그래요. 이래서 그나마 몇 명은 살았다. 엄청난 피해를 봤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보급품 기지 만들고 활주로 기지를 만들고 천천히 가서 전멸을 안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공군의 입장을 보면은 여기를 자기네들이 둘러싼 순간에 전멸시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전멸은 안 당했죠. 다행히. 자, 이 상황에서 이 해병 1사단이 왼쪽으로 유담리로 올라가고요. 해병 오른쪽 사단이 우측길로 갑니다. 그게 11월 26일이었고요. 11월 27일 날 드디어 눈치를 채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장진호예요. 여기가 하갈우리고 여기서 해병대가 올라가고요. 여기서 또 미군 해병대가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12만 중공군이 여기 뒤에 나오지만 여기 있었어. 길은 여기 하나고 포위 작전을 펼치는 거죠. 사실은 섬멸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장진호라는 게 위치를 보면, 자, 여러분들 한국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저희가 인공호수고 해발 1000m의 개마고원입니다. 아까 11월 26일, 27일이었죠. 이제 12월이거든요. 저희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운 곳이에요. 상상하기 싫은데 여기 12월에 웃으면 안 되지만 12월이에요. 12월 이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는데 정말 끔찍하게 추웠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전투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진호 전투의 당시 온도가 영하 30도에서 영하 40도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럽니다. 뭐 밤 기준이었겠지만 흘린 피가 얼어붙었다. 지혈이 필요 없었다. 전투로 인한 사망자보다 동상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컸다. 모든 액체로 된 것이 사용할 수 없다. 총도 잘 안 나갔다. 미군이 너무 추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다행일 수도 있는 게, 미군보다 추위로 더 큰 피해를 본 게 중공군이죠. 그냥 옷 하나 입고 참전했다 그래요. 중공군은 싸워서 죽은 게 아니라 얼어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건데, 이게 워낙에 끔찍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 추운 상황에서 저 포위로를 뚫고 도망가서 아래에서 도망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책으로도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추위에다가 중공군의 대규모 포위, 후퇴할 수 있는 길은 그 협곡 하나. 그래서 책 제목이 Desperate Ground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지. 죽을 곳으로 들어갔다, 사지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자들에 대한 어떤 책인데, 자, 그래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눈치를 채고 중공군이 포위를 됐다는 걸 눈치를 채니까 후퇴를 해야죠. 요 앞에 들어갔던 해병대 양측 좌익 우익이 후퇴를 하는데, 문제는 후퇴를 하려니까 동시에 중공군이 사방에서 쳐들어오니까 요 하갈루리에 있던 부대도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뒤로. 이게 다 지금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요 화살표들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좌익 우익이 돌아올 때까지는 후퇴를 하면 안 되겠죠. 여기가 후퇴를 해버리면 여기는 끊기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죽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후퇴를 안 하고 버틸려는데 버틸 수가 없으니까 미군한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 고토리에 있는 미군한테 와라, 우리를 구해주러. 실제로 미군 지원군이 하갈루리를 사수하러 올라가는데, 이게 하갈루리까지 전진하라는데 이게 끔찍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 도와주러. 못 갈 곳을 갔다 그러는데, 이게 왜 얼마나 끔찍했냐면 계곡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올라가는 계곡이거든요. 고토리에서 하갈루리까지 이름이 보이죠? 밸리 이름이 영어로 미국인들이 진 거예요. 헬파이어 밸리예요. 여기를 계곡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 지원군이 올라가긴 하는데 중공군이 일로 쳐들어오고 있잖아. 협곡이고. 여기를 올라가면 원래 안 되는 데지. 올라가지 못하는데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을 감수하고 지원을 하러 가니까 헬파이어 밸리, 지옥불 같은 곳이었다. 실제 생존자들이 이름을 이렇게 져서 이름이 헬파이어 밸리입니다. 실제 하갈루리를 지켜내죠.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지금 하갈루리를 지켜내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사실 맨 앞에 간 팀, 최선두, 좌익, 우익 후퇴해야 될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후퇴해야 돼요? 여기까지. 사실은 더 뒤에요. 저 아래. 이거를 후퇴하는데 지금 영하 30도, 영하 40도거든요. 사방에서 중공군이 쳐들어오고 있고, 길은 한쪽은 호수예요. 한쪽은 고산이에요. 그 옆에 있는 좁은 길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니까 집중 포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절망적이었다 그러는데 전체 1053명 중에 17%인 181명만 살아서 돌아왔다. 여기서 포기했던 군인도 많았다 그래요. 가다가 너무 춥고 너무 힘들고 하니까 후퇴를 포기하고 난 그냥 포로가 되겠다. 포로가 되겠다는 군인도 많았을 정도인데, 여기서 포로는 거의 죽었죠. 왜냐하면 중공군들도 자기가 뭐 여유로워야 포로를 어떻게 하는 거지, 자기들도 군량 없고 지금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17%, 181명이 살아 돌아왔고요. 이게 풍유리 후퇴고, 요 유담리에 있던 이쪽도 후퇴를 합니다. 여기는 고개를 하나 넘는데 중간에 역시 뭐 절망적이었겠죠. 여기 덕동고개라고 고개를 넘어오는데, 여기를 넘어올 때 중공군하고 싸우면서 넘어오니까 대대의 56%가 손실을 하고 22km 후퇴하는데 77시간, 거의 잠도 못 자고 77시간을 후퇴 작전을 펼쳐서 너무 추웠기 때문에 인명 수송 작전에 가까웠다 그럽니다. 여기까지 하갈루리까지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아직 생존해 계세요. 이제 인터뷰로 보여드릴 텐데, 저기 참전했던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중공군이 무서웠다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너무 추웠다.
믿기지 않게 추웠다 그럽니다. 중공군은 지금 보면은 5만 1000명이 혹한으로 손실을 입었다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We had a lot of snow, about 2 to 3 feet. We didn't have any winter clothing yet. 자, 이게 KBS 다큐멘터리인가 그럴 텐데 너무 추웠다. 그때 유명한 말을 하죠. 저렇게 해서 하갈루리를 오니까 고토리까지 후퇴라니까 이 아까 얘기한 미 해병대 장군 프린스 장군한테 기자가 물어봅니다. 이게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이대로 후퇴하는 거냐 그랬더니 해병대 장군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후퇴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남쪽으로 진격 중이다. 그렇죠. 북쪽으로 진격하다가 방향을 바꿨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쪽으로 진격 중이다.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다. 진짜 유명한 말을 했는데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왜 후퇴라 그러냐?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체 전황으로 보면 왼쪽에서는 지금 중공군이 동시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청천간 전투라 그러죠. 여기서 미8군과 터키군이 괴멸합니다. 여기서 거의 괴멸적 타격을 입고 후퇴하던 상황이었고 지금 여기잖아요. 장진호도 여기서 타격, 여기서 타격해서 후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미군이 밀리고 있었고 조금 있다가 이 서울까지 후퇴를 하는데 트루먼 대통령이 양쪽에서 밀리니까 1950년 11월 30일 날 기자회견을 합니다. 무슨 기자회견을 하냐? 군사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할 것이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 모든 행동에 원자탄도 포함됩니까? 실제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해선 항상 적극적인 고려가 있다. 그래서 와 이때 핵 날라갈 뻔했던 때입니다. 지금 미군이 양쪽에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인명피해가 뭐 몇만 명대로 나오니까 우리는 핵무기 사용을 항상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 이때는 소련이 아직 참전을 안 했잖아요. 그 소련이 핵무기가 그렇게 많던 때가 아니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많이 갖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11월 30일과 12월 1일 사이에 아까 보셨듯이 청천강 쪽과 장진호 양쪽에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유엔군이 11,000명 이상 사망을 했고 미군 2사당은 절반이 인명피해를 입었고 터키 여단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었고 12월 4일 조금 있다가 연합군이 평양을 포기합니다. 평양을 포기하고 전 부대 후퇴를 외쳤기 때문에 이 하갈루리에 아까 제가 말했던 좌익 우익이 내려온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아래에 보이던 고토리까지 헬파이어 밸리를 다시 통과해서 내려왔어야 됐어요. 이제 후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놈들이 다 내려왔으니까 좌익 합치고 우익 합쳤으니까 여기서 고토리까지 내려오고 고토리에서 다시 도망가서 흥남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내려오는 게 그렇게 비참했다 그러죠. 12월 9일까지 모든 유엔군은 흥남으로 철수해라. 여기서 마지막으로 철수작전을 펼치겠다. 목숨을 걸고 내려왔어야 됐어요. 이 전투가 장진호 전투입니다. 중공군이 여기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중공군은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의 역사다 해서 지금 영화로 만들었다는 건데 조금 관련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까 할아버지 We finally decided we were going to have to break out. 영하 It was 40도 40 degrees below zero. 영하 40도가 넘고 저렇게 시체가 얼 정도로 추웠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중공군의 습격이 좀 적었다 그러는데 왜냐? 너무 추워서 아까 얘기했던 그 하갈루리에서 저 아래 내려올 때는 중공군이 너무 추워서 전투 의지를 상실했다 그러는데 그것도 조금 보여드리면 퇴각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이마저 쉽지 않았다. 아까 말한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쫙 아래로 KBS 다큐멘터리입니다. 저행진을 했던 게 이제 장진호 전투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기만 해도 끔찍하죠. 저 상황에서 그랬어야 됐으니. 자, 그래서 12월 결국에는 흥남까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고 다 모입니다. 12월 14일, 12월 24일에 이제 역사 유명한 여기서부터는 잘 아시죠? 대규모 흥남 철수작전이 펼쳐지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미국 10군단과 한국군 1군단 포함 연합군 12만 명과 피난민 10만 명, 20만 명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못 들어온 사람까지 치면 10만 명 이상이 흥남에 집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역사에 유명한 흥남 철수작전이 펼쳐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해에서 배를 타고 같이 도망가는 육로는 이미 막혔어요. 상황이 흥남 철수작전을 할 수밖에 없던 게 이미 일로 내려와서 평양이 함락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육로는 이렇게 막히고 아까 제가 장지도까지 들어갔던 미군과 한국군이 도망쳐서 여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흥남 철수작전을 펼치죠. 저걸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역사에 남을 철수작전이라고 그러고 흥남 부두를 마지막 미군 배가 떠나면서 부두를 날려버리죠. 못 쫓아오게 물자 있는 부두를 날려버리고 흥남 철수작전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1951년 1월 4일날 우리가 일사후퇴로 불리는 수도 서울이 다시 공산군에 점령되고 이후 일진일퇴를 하게 되는 게 이제 6.25가 됩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장진호 전투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대규모 중공군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해서 서쪽에선 청천강, 동쪽에선 장진호에서 정말 사지에 들어갔다가 이 추운 날 공격을 받고 연합군이 후퇴해야 됐던
나중에는 저 흥남 철수작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전투라고 볼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자기들 입장에서 항미 원조라고 그러죠. 이 전쟁 이름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하죠. 미국과 대응해서 조선을 도운, 자기들이 도운 조선은 김일성의 조선이죠. 우리의 조선이 아니라. 조선을 도운 6.25 전쟁 승리의 토대다. 북진하던 미군을 중국이 막아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사실 중국이 서구하고 맞부딪혀서 1900년대 이후로는 거의 일방적으로 깨졌는데, 그 사실 사망자는 많았지만 우리가 막아낸 전투다라고 중국은 얘기를 하는 거고, 대한민국 입장에서야 너희들이 불법적인 개입해서 민족 통일이 눈앞에서 무산된, 중공군의 손실은 연합군의 2배가 넘은 뭐 그런 전투가 되고, 여기서 하나 일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되게 비중 있게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발음도 어렵다. 마오 아닝이라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1922년, 1950년이니까 29살에 돌아가신 분인데, 마오쩌둥의 장남이에요. 중국 주석인 마오쩌둥의 장남인데 유명하죠. 한국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옆에 있는 분은 부인이시고, 마오 아닝의 전사 장소가 여기입니다. 왼쪽에 찍혀있는 여기. 그러니까 실제로는 최전방으로 들어온 건 아니죠. 뭐 여기 어디 이렇게 내려오다가 장진호로 들어오거나 이래서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중국 1인자의 아들인데 전쟁에 나온 것도 대단하지만 일단 후방에서 비교적 안전한 데 있었는데, 여기서 썰이 있어요. 썰이 아니라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나중에 책을 냅니다. 마오 아닝이 어떻게 죽었는지. 보면은 배가 고프니까 계란볶음밥을 먹으려고 불을 피웠다가 폭격을 맞았다.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배고프니까 불 피우다가 폭격을 맞았다라고 책을 썼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영화에서 이렇게 만들면 너무 없잖아. 너무 없잖아요. 우리 그래도 마오 쪼둥의 주석의 아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앞장서서 이런 데서 평양하고 막 장진호에서 막 하고 싸워야 되는데, 뒤에서 이 계란볶음밥 먹으려고, 계란볶음밥 너무 없으니까 바꿨습니다. 입장을 올해 연초에 바꿨는데, 주요 자료를 챙기러 위험을 무릅쓰고 사령부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폭격을 맞았다, 이렇게 바꿨어요. 실제로 영화에서 저렇게 나온다 그럽니다. 마지막에 안 돼! 아마 안 봐도 본 것 같은데, 안 돼! 가지마! 아니야! 거기 주요 자료가 있어! 이걸 내가 가야 돼! 그럼 막 뛰어가서 자료를 안고 막 들어다 마지막에 뻐뻐뻐뻐 하면서 안 돼! 하면서 마지막에 이거 가져가! 하면서 뭐 이렇게 주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안 봤습니다. 형 안 봤지만, 이거 마지막에 가져가! 나보다 이게 중요해! 뭐 이러면서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신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거 역사 미화 아니냐, 이거 볶음밥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바꾼 거 아니야? 그때 중국이 역사연구원이 작년 11월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란볶음밥을 만들다가 폭격을 받았다는 얘기는 헛소문이다. 마오 아닝의 위치가 알려진 거는 부대사랑 무전이 노출됐기 때문이고, 그래서 주요 자료 가져다가 갔다가 폭격을 맞은 거다. 근데 계란볶음밥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죠. 누가 얘기한 거냐면 2003년에 공산당이 공식 발간한 비망록, 자기들이 이제 얘기했던 걸 모아놓은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알고 있어요. 뭐를 알고 있어? 계란볶음밥은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에게 마오 아닝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죠? 배고플 수도 있지. 인민해방군이 공식 발간한 비망록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욕을 먹은 사람이 있어요. 뭘 먹냐? 마오쩌둥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니까, 이 마오 아들의 생일날 이 중국 요리사가, 유튜버 비슷한 파워 블로거가 요리를 올렸대요. 계란볶음밥 요리를. 그랬다가 문매를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안 죽은 게. 그 마오 아닝의 생일날, 자 오늘은 맛있는 계란볶음밥 만드는 영상을 올릴게요. 빠라빰빠빠 하면서, 자 이렇게 불을 피고요, 이렇게 하다가 폭격 조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폭격 조심하세요는 안 했겠지만 그랬다가 그냥 문매를 맞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중국인들도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좀 바꿨다 그럽니다. 실제는 뭔지 모르니까. 뭐 계란볶음밥 아닐 수도 있겠죠. 실제로 가다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마오아닝 아저씨의 일화도 또 있는데, 당시 중국군 사령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팽더화이, 팽덕화입니다. 팽덕화. 중국군 전체 사령관. 근데 문제는 마오아닝이 자기 상사 아들이거든요. 장자예요. 자기 상사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오쩌둥인데, 마오쩌둥 아저씨가 한마디 하면은 날아갈 수 있는 게 사령관이니까. 그래서 마오아닝이 군대로 온다, 그때 그렇게 말렸다 그럽니다. 절대 오지 마라. 네가 만약 잘못되면 너만 잘못되는 게 아니죠. 그죠? 어디로 가 오기는, 미친 거 아니야? 절대 오지 마 그랬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뭐 그래도 주석의 아들인데 가야 된다 그래서 와서 저 후방에다가 조금 안전한 데 뒀는데, 하필이면 또 폭격을 맞아서 사망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 팽덕화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는데, 자기 상사의 아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키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중에 문화혁명 때 문혁이 왔을 때 팽덕화 아저씨가 숙청되죠. 여기서 이 아저씨가 홍위병들한테 끌려가서 이렇게 뭐 목에 팻말 걸리고 엄청 모욕적으로 숙청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돌아가시죠. 자, 이거 딴 얘기였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린 게 영화 장진호입니다. 중국 중앙선전부가 제작을 했고요. 뭐 안 봐도 뭐 철저하게 중국적 시작으로 했겠죠. 중국 영화니까, 중국 사람들 보러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한국은 거의 없고 중국과 미국의 싸움을 중점적으로 그렸겠죠. 실제로 전투도 미국 해병대하고 이제 중국 부대하고 싸움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한국은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문제는 6.25 전쟁이 뭐 우리나라에서 펼쳐진 전쟁이고 우리 민족 간의 전쟁이나 땅도 한국 땅이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모를 순 없고 영화가 끝난 다음에 중국인들은 보통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자국의 어떤 그런 애국주의적인 모습이죠. 위대하게 죽은 자기 선조들 뭐 와서 용감히 싸운 건 맞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건 좋은데 저게 대한민국에서 펼쳐졌고 그 결과 우리가 지금까지도 뭐 통일도 안 되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래 중국인들 입장에선 자기들 영화니까 자기 선조들이니까 용감하게 싸운 그거에 대해서 존경하는 건 좋은데 다른 나라도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니 중국의 위대한 그게 얼마나 많은데 이 그 배려의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 싶기는 해요. 나라가 커지고 선진국으로 가면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텐데 좀 아쉽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자기들 보고 싶은 것만 볼 게 아니라 좀 배려해줬으면 하는 좀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영화입니다. 장진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영화였고 그때 아쉽죠. 지금 생각하면 통일할 수 있는 참 기회였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게 지금 중국에서 가장 히트를 치고 있는 영화고 아마 중국 흥행 랭킹 1위에 올라갈 장진호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